네, 짜르는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서영교 의원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김종인 대표 오늘 오전 회의 때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당 의원으로서의 그와 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사과해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 당에 오신 다음에 사과를 두 번 했는데 전부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논란 때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 말씀이 이제 교육을 잘 단단히 하시겠다 그러는데요. 이게 교육을 시킨다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이미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은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바로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종gun 국장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어제 올해 세비를 모두 기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탈당 피하려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선택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비라는 건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어떤 의원한테 일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내로 12월까지는 내가 그 세비를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라는 건 당에서 어떤 이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람의 거취를, 이 의원의 거취를 확정된 다음에 자신이 그보다 더 반성을 하겠다, 내가 너무 약하다 했을 때 그 다음 세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리부터 올 세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당의 어떤 그런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를 미리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세비 얘기부터 기탁 얘기부터 한 게 아니냐, 이건 단분히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번 가족 채용 논란이 비단 서 의원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독 화살이 서 의원한테 많이 간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워낙 다른 분들보다 목소리도 크고 뭔가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것들, 본인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유독 더 많이 화살이 집중됐다. 그렇죠. 그리고 일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지난 19대 국회와 달리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구성 협상도 다른 때보다 좀 빨리 했었고, 근데 최근에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문제나 의원들의 특권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이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각 당이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신고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진짜 한번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서영교 의원 여러 가지 가족 채용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남편이 어떤 국정감사 대검찰청 회식 자리에 왔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또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장효식 변호사죠. 서영교 의원의 남편은 서 의원이 열심히 바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로 서영교 의원의 남편의 유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26살짜리 대학원생, 21살짜리 아들 잘 키워낸 야무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아내입니다. 제가 밥도 많이 하고 빨래도 많이 하고 청소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서영교를 국회로 보내서 중남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번 논란을 보면서 어쨌든 내가 다 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또 외조도 해주셨는데. 저 장 변호사 같은 경우에 바로 서 의원하고 같이 80년대 학생 운동권으로 한번 이제 장 변호사는 이제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 의원은 이제 이대 출신으로 같이 이제 만나갖고 결혼하고, 일종의 단순한 부부를 넘어서 두 분이 굉장히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영교 의원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같은 동지로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보면은 이거 외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가사노동 같은 것도 많이 분배해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정무 국장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이 대목에서 네. 강 변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네.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법사위 소속에 소속돼 있잖아요, 사위원이. 근데 이 판사들과의 어떤 자리에서 거기는 안 가고 그냥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만났다 하고 장 변호사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는 누굽니까? 인권 변호사이고 또 참여연대에서 쭉 그냥 민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자기가 회식 자리에는 안 갔더라도 이 아내가 부르는 자리, 그것이 와전돼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라면 가지 말았어야죠. 굳이 가서 그것을 오해라고 항변을 하는 자리를, 더군다나 그런 변호사가, 그런 일하는 변호사가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 논란을 계기로 최근 열흘새요. 그 국회를 그만둔 보좌관이 24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유독 왜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가족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한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좌관들이 가지고 접하게 되는 정보가 되게 고급 정보고 전국이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안 돼 있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말 그대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아시는 분, 자기 딸이나 아들, 친척분들이 이런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시겠죠, 의원님들은. 김희경 전 대변인께서는 국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재취업력 스펙 쌓기도 좋고요. 기회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아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의원들이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건 국회의원 보좌진은 그냥 개인한테 개인일 시키라고 준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라고 공무원에 준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부 일, 네.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보좌진을 활용하는 게 맞지, 저 개인적으로 하거나 친인척을 쓰는 이 행태들은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낙하산 보좌관들에 대해서 일반 보좌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예 출근도 안 하는 그야말로 유령 보좌관도 있습니까? 그게 더 말 그대로 악질적으로 보이지만은 어찌 보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일을 못해요. 일도 못하는 국회의원의 가족이 저 보좌관이랍시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다른 보좌관들이 다 눈치 보이고 오히려 일하기가 불편하군요. 그렇죠. 인사권이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황 의원님, 차라리 유령 보좌관이 낫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요. 자, 이제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이 뭔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사비를 준다든지 당에서 돈을 주는 건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혹시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자면. 이거 국고에서 주고 하고 공무원 같은 게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을 300명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당 이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3,000명. 게다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한 4,500명이 됩니다. 4,500명이라는 거대 집단. 그게 만약에 엘리트이고 전문성을 가졌다면요. 정말 훌륭한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스펙 쌓기. 이거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 자체가 이거를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일해보려고 하는 그 보좌진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꼭 그렇게 하면 일본 중의원 같은 경우 의원당 한 명당 보좌진을 3명밖에 못 둡니다. 네. 근데 그 3명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자격시험을 봐서 정책 보좌관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시험을 봐야 되는 왜냐면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물 떠다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9명이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하원한테 줍니다. 네. 하원 같은 경우에 한 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요.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 굉장히 훌륭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전문가를 불러오려면은 그 사람 연봉이 굉장히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연봉자를 한 명 고용해 오는 대신에 저연봉자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월급에서 4급 2명, 5급 2명, 6급 7,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별로 자리가 남아 돌아가고 정책에 관심이 없는데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월급 받아갖고 이제 후원회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니까
지금 국회가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보좌진을 갖다가 전문성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딸이나 아들, 친척들의 스펙 쌓기 아니면 그냥 월급 빼돌리기용으로 쓰기 때문에도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급 빼돌리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보좌관들 월급을 국회의원한테 상납한다. 이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정치가 혐오스럽다는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특히 돈을 모금하고 하는 거에 제약을 받았거든요. 인사권을 가진 분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걸 풍기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대다수가. 이건 내 수당의 일부 중에 너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종건 국장님,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보좌관 네 월급도 내 수당에서 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갑 중엔 갑이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채용하고 자기가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네. 지금 각 정당별로 보좌진 협의회 뭐 이런 게 이제 해서 만들어져서 뽑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왜? 의 중에 의리, 진짜 의 중에 의리 지금 보좌관이거든요. 네. 국회의원이 너 내일부터 그만둬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짐을 싸야 되는 게 보좌진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최근에 그 의원실에서 그만둔 분들 얘기를 좀 쭉 정리해봤어요.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닌데 저희가 주목한 분은 추미애 의원인데 김희경 전 대변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권 도전했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아마 얘기 나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20몇 명이나 그만뒀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본 것도 좀 그보다 좀 많더라고요. 네. 한 10몇 명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갑질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